기준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야, 예금금리 올리지 말래. 왜 상식과 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깨알 팁 한 개 들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최근에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4일 날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죠. 보통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도 같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사들을 보시면 이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기준금리는 인상됐지만 시중은행에선 연 5% 예금 사라졌다. 거꾸로 가는 예금금리, 이런 기사들을 보셨을 텐데 좀 이상하죠. 아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왜 상식과 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신은 은행의 돈을 받는,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고요. 여신이라는 거는 대출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는 얘기는 은행이 예금금리를 너무 높이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금융당국이 명령을 한 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은행들아, 너네 예금금리 너무 많이 안 올렸으면 좋겠어 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은행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예금금리 올리지 말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즉각적으로 시중은행들의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금융당국은 왜 시중은행한테 예금금리를 인상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일까? 그 이유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자금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은 중소기업이나 중저신용자분들은 대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대기업들은요,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우량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걸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보다 채권 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레고랜드 사태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대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데 채권 발행은 안 돼.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효과가 발생되는 거냐면, 은행의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기업도 돈을 빌려달라 그러고 중소기업도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대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은 일단 건정성도 높고요. 그리고 한 번 돈을 빌릴 때 그냥 100억을 한 번에 빌려간다 라고 보면, 중소기업은 건정성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 100억을 빌려갈 때 한 기업을 1억씩 해서 100개의 기업이 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도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기업을 더 우선해서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은행이 대기업 우선으로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나쁘게 볼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저신용자분들은 대출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1금융권이 금리를 높이게 되잖아요. 예금금리를 높이게 되면 2금융권에 저축하던 분들이 다 1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일반 은행이 있고 저축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예금하고 싶어요? 당연히 1금융권 아닙니까? 저축은행에 간혹 하는 이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금리가 높아서인데, 근데 1금융권도 금리가 높아. 그럼 당연히 1금융권에 예금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2금융권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겁니다. 대출해줄 돈이 많이 안 쌓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나 중저신용자분들은 2금융권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2금융권이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대출해줄 재원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민층의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리하자면 1금융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서민층의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깨알 팁 한 개 들어갈게요. 우리가 1금융권, 2금융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금융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권들을 1금융권이라고 부르고요. 농협이나 수협 같은 경우는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있고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이때
농협 중앙에는 1금융권이고요. 단위농협은 2금융권입니다. 수협도 마찬가지고요. 새마을금고는 다 2금융권입니다. 이렇게 좀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1금융권이 금리 올리면 2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안 돼서 1금융권 금리를 낮추는 거야? 아니 그러면 1금융권 올린 만큼 2금융권도 올리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1금융권 금리가 2금융권의 자금 조달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코픽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픽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 1금융권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코픽스 지수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대출자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코픽스 지수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픽스 지수라는 것은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내보내려면 자금을 어디선가부터 조달해 오게 되죠. 대부분은 그게 예금이나 채권 발행입니다. 그러면 예금이나 채권에 이자를 주는 게 자금 조달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예금 금리 이꼴 코픽스 지수 연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코픽스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코픽스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은 거 하나만 좀 팁을 드리자면 코픽스는 4가지 정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신규 취급액 기준이 있고 잔액 기준 코픽스가 있는데 이 2가지만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거 2가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뭐냐면 은행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지수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지수가 3.98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최근 한 달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들과 최근에 들어간 비용을 가중 평균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자금 조달할 때 들어갔던 비용, 예금금리는 높죠. 근데 예전에는 예금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낮은 것과 현재 높은 것을 섞어서 평균 낸 게 잔액 기준 코픽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근처럼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잔액 기준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그러면 대출 받을 때 이게 신규 취급액 기준에 유리할까요? 잔액 기준 코픽스가 유리할까요? 일단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대출 받을 때 저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해주세요. 뭐 잔액 기준 코픽스로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뭘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것만 딱 보면은 요걸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꼭 요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출 상승기에는 요게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높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대출 금리가 인하될 때는 얘가 또 빠르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인 친구들은 이게 또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금리 하락기에는. 반대로 잔액 기준 같은 경우는 좀 더디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얘가 또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것만 놓고 뭐 이게 좋다, 뭐 요게 좋다 그런 것들을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픽스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가 됐든 1금융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 지수가 올라가서 모든 대출자들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인데 코픽스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웬만한 가정에는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예금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코픽스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픽스 지수를 산정을 할 때 예금금리도 있지만 채권 발행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가만히 있어도 채권 발행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코픽스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예금금리가 같이 올라갈 때보다 좀 멈춰 있게 되면 코픽스 지수가 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대출금리도 덜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금금리 상승 둔화는 대출금리 상승 둔화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돈맥 경화가 굳어지기 전에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출로 힘들어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좀 최소화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예금금리는 왜 내려가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참 우리가 이 재테크 정보라는 거 기사를 봤을 때 받아들이는 게 알면 상식처럼 쉬울 수 있는 건데 이 상식이라는 것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거나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식이 하나하나 쌓여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 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